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이 미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수에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뉴스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오너 리스크가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합병과 관련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디폴트 이후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헝다가 미국의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의 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중국 부동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헝다의 파산 신청으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내수,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 3대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파산은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가 지난달 디폴트를 선언했고 또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도 3조 원에 달하는 채권 거래를 중단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은 해외 채무 조정을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본격적인 파산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뇌관인데요. 중국 경제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져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와 비구이 위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본을 모은 신탁회사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민영 자산관리그룹인 중지의 산하에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은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사인 진보홀딩스와 난두물업, 셴형 인터내셔널 등 세 개사에 대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연관 금융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증시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둔화와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대기 수요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미국의 시장 분석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1억 4,007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6%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특히 적은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인데요. 중국은 경기 턴어라운드가 부진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도 고용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기기 업그레이드를 망설이면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애플의 출하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네,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애플이 올해 처음으로 출하량 1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줄곧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해왔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애플이 다음 달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인 아이폰 15를 출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애플의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M&A 최대어로 꼽히는 HMM에 대한 예비 입찰이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1일에 예비 입찰 마감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 중견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림과 SM그룹, LX그룹, 동원그룹, 그리고 글로벌 세아가 현재 인수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모펀드를 끼고 인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견 기업은 사업적 시너지와 신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그룹은 페노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페노션은 원유 등을 운반하는 벌크선 위주로 운항 중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운항하는 HMM을 인수하면 사업적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M그룹은 SM상선과 대한해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벌크선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MM 인수 시에 사업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M은 현재 HMM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LX그룹은 종합상사 LX인터내셔널과 물류대행사 LX판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HMM 인수는 종합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원그룹은 육상 물류사인 동원 로엑스와 항만 운영사인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HMM 인수가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부족할 텐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그룹들만 인수전에 뛰어들 예정이라 본래 일정대로 인수가 예정될지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HMM의 시가총액은 8조 6,756억 원으로 여기에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HMM의 매각가는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력은 최대 2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에게 4조 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운 업황도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코로나19 특수로 지난해 1월 사상 최고치인 5,109를 기록한 이후 3월 908.35로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1,043대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운임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컨테이너선 건조가 속속 완료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대기업이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적습니다. 또 해운업계 관계자는 향후 불투명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인데 인수를 결정한 기업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겠지만 당국의 입장에선 재무적 투자자에게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기댄 인수자에게 HMM을 넘겨주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HMM 매각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는 4.3까지 치솟으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는 미국의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는 단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해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2,495선에서 시작해 현재는 낙폭을 줄여가며 0.62% 하락한 2,50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1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11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3,875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요. 7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는 장중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하락한 87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어제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2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829억 원, 2,366억 원 팔아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하반기 증시의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어제 한국거래소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두산 로보틱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경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LG, 하나 등도 로봇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닉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6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TPC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어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이다 오늘 다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화장품 관련주 다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365원에서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현재 5.53% 오른 7,8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현재까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 새 9% 하락했습니다. AI 메모리 공급 우려가 반영된 탓인데요. 4분기에는 실적 반등 속에 AI 수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구성하는 쪽에서 반도체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고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감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 1분기 실적으로 그리고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주긴 했어요. 물론 실적의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아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감산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감산을 시작했던 게 올해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은 네. 하이닉스가 먼저 감산을 시작하면서 재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분기 정점을 찍었다가 2분기에는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에 감산을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평택이라든지 디램 쪽에서 추가 감산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 감산 의지를 내비친 게 이례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회사의 재고 규모만 합쳐보면 50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감산 기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반도체, 디램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이클.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축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디램 재고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반기 중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확인했다시피 50조 가까이 되고 있고 재고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의 상방을 더 크게 열어두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하는 게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그려보면은 레거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장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게 기존 레거시냐 혹은 AI 반도체냐라고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시장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로 비롯된 AI 반도체로의 수의 기대, 특히 HBM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업종 전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특히 SK 하이닉스 향 HBM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AI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섹터 내에서도 다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보면요.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섹터 전반적으로 0.87%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에서 왜 이런 전망을 내놨나 찾아보니까 네. 전자기기가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수요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악순환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디램 쪽에서 투자를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쪽에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봤을 때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만 가는 이유가 HBM 쪽에서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기대감. 아무래도 지금 HBM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나오기 위해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공정의 랠리가 계속 나오면 전공정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에 후공정 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보실 부분은 후공정 기업이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쪽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후공정 업체 먼저 보시고 전공정 업체 보시면 좋겠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흐름을 살펴보면요. 사실 2차 전지주 자금이 쏠렸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자금이 쏠리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이탈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아요. 보통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 감소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장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개별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지수와 커플링이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사실상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기간 조정을 좀 더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미국에서 치이고 중국에서도 치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디스플레이션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안화도 약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 1,34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10년물 같은 경우는 15년치를 15년 최고치를 찍었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게 사실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보다는 지수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나는 탄력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전반적인 중소형 기업보다는 HBM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두산테스나라든지 이렇게 HBM 관련했을 때 뭐 특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반도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시장의 조정이 조금 나왔고 반도체의 2차 전지가 워낙 강세였을 때 반도체가 살짝 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견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적다. 오히려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고 시장의 심리가 턴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본다면 주가의 낙폭이 과다하게 나온 종목보다는 지금 주가가 견고한 기업에서 잡아보시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마주가 휩쓴 8월 시장입니다. 약세장 징크스가 좀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파구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약세장이 되풀이될지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렸습니다. 사실 8월 시장 첫날은 강했지만 나머지 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8월 중반부에 온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8월 들어서 사실 서머 랠리 좀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제 매크로 변수에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쪽에서 불안이 지금 시장에서 커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른 뭐 부동산발 또 그리고 뭐 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 또 중국뿐만 아니라 또 아르헨티나 금리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기존에도 높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신흥지수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전체적으로 약세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러면서 뭐 달러가 또 다시 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과거의 좀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2015년에 그러니까 그때도 뭐 중국 경기도나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 이 두 가지 네. 이슈가 있었고 2021년 그때는 이제 7.8%나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중국의 헝다 잘 아시는 부동산 쪽에 디폴트 사태 그때 터지면서 또 그때도 역시 코스피 지수가 7.4%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고점 대비 한 2,470 정도가 그 정도 7%대의 하락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후에 또 이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지금 펀더멘탈이 좀 중요한데 지금 앞서 잠깐 뭐 앞 코너 시간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작년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뭐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는 뭐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글로벌 전반적인 이슈도 있고 실적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는가 싶기는 하지만 아직 연준의 입맛에 맞추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치를 보면서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표, 고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시장 예상치보다 또 잘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 효과라는 게 금리가 인상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고금리 이제 그런 그 기간 자체가 조금 더 좀 오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견조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쪽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미국은 견조하면서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9월 FOMC 회의까지는 조금 더 시장이 그런 매크로 말씀드렸지만 네. 매크로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최근 좀 힘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성장주의 상승률에도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9월 FOMC 전까지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FOMC 전까지 저희는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성장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 사이클을 얘기하면 뭐 도입, 뭐 성장, 성숙, 쇠퇴 이런 식으로 S자 곡선으로 그려주는데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요 성장기일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오는 구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성장주의 대표주가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주춤해졌거든요. 조금은 좀 쉬는 흐름. 그리고 상반기에 또 성장주 중에 AI, 로봇 이쪽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역시 약간 수급에 대한 쏠림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종목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요 구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또 8월 시장의 핫 키워드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이슈와 또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8월 시장에서 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가 중국 경제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헝다가 또 있는 상황인데 파산 신청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단체 관광객이 이제 재개되고 6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보면 그때는 면세점 가면 이렇게 막 보따리채 상당히 많이 두 손 가득 들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항에서 막 그 비닐을 다 뜯고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이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더딜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상위층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쪽의 상위층들에 대한 소비는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화장품 대장주인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리고 면세 또 호텔 신라 관련된 면세점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 네. 카지노 쪽에 또 이런 쪽에는 뭐 제가 이제 카지노 쪽에 이제 많이 여쭤보면 그런 VIP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약간 코로나 이전보다 구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체 관광 이슈 때문에 소비주들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중국의 경기 침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쪽은 어디이실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이나 뭐 카지노 그리고 뭐 면세점 네.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올해 연초에 기대를 모았다가 또 주가가 한참 또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중국 이제 관광 재개나 얘기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숫자가 결국에는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3분기, 뭐 4분기, 하반기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주가 또 실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4분기 실적도 같이 보면서 소비재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초전도체 관련주도 뭐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지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국내 연구진들은 재현을 해보이겠다, 8월 안에 해보이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만약 재현이 된다라면 또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재현되지 않아도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떻게 저희 접근해야 할까요? 이게 약간은 초전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뉴스 나온 거는 뭐 임원이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아직 좀 뭐 검증에 대한 그런 검증까지는 시간이 좀 있겠죠. 그리고 네이처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초전도체라는 하나의 또 이 2차 전지가 또 쉬면서 갑자기 나온 또 테마가 됐다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그런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사실은 투자하시기에는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매매를 하실 때 좀 주의는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테마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투자할 때 유의가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앞서서 이른바 또 꿈의 기술로 묶을 수 있는 테마주 패턴이 우리 증시에도 자주 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뭐 줄기세포나 탄소 나노튜브 등이 우리 증시를 뒤흔든 바도 있었는데 당시 관련주의 흐름에서 이번 LK99 흐름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또 맥신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온 만큼 이런 부분까지 좀 함께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고 또 조정기에 보통 이렇게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 형성되면서 움직이니까 지수하고도 약간 별개의 네. 그런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주식을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투자와 이거에 대해서 기업 내용을 내가 따져보고 네. 공부하고 하시는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듯이 땅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약간은 그런 시간보다는 이렇게 트레이딩에 좀 가깝게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증까지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염두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LK99를 제외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안에서도 나름 좋은 회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랑 또 주가라는 건 또 별개로 괴리가 벌어졌다가 다시 또 좁아졌다 이렇게 움직일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기한까지는 약간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변동성이 큰 매매가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또 약간 기업을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저는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또 8월 장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장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8월 약세장의 징크스를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섹터는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지 또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수가 2,500포인트가 지금 PBR 기준으로 0.95거든요. 그러니까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도 사실 여의도에서 이렇게 방송하러 오면서, 네. 이제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좀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2,500이라는 선에서 2,400선이잖아요, 지금.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매크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변수의 영향력이 지금 워낙 크고 네. 그리고 지금 PBR 기준으로 0.95라고 한다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 좀 지수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만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 박스권 장세 좀 예상이 되고 보면 셌던 기업들이 빠졌다가 장이 올라갈 때 다시 그 기업들이 여전히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2차 전지 기업주 관련된 네. 기업들일 거고요. 그리고 또 AI나 헬스케어나 로봇, 리오프닝 다 관련돼 있지만 네. 아무래도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또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산에 대한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I나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네. 그동안에 좀 빈집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상당히 코로나 기간 대비하면 40, 50%가 헬스케어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계속 뉴스도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도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단기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사실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호재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도 지금 삼성에서 액티브 ETF도 출시를 하면서 자금도 몰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헬스케어는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도 계속 좀 봐도 개별적으로 좀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이나 리오프닝은 아무래도 로봇은 좀 최근에 제가 기업들 다녀왔는데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서빙 로봇은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가서 직접 보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것보다는 로봇이 주는 그런 그 유용함이 많이 산업 현장에 있고, 뭐 리오푸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부장님? 네, 제가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라는 부분을 신사업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붙이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본업도 나쁘지 않지만 신사업으로 2차 전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기존에는 현재 그 OLED 쪽에서 올해 대형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IT 기기, XR, 디바이드 기기 쪽으로도 계속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폴더블 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시장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폴더블 폰에 대한 삼성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복합 방열 시트라든지 펜 기능을 위한 디지타이저 이런 쪽에 지금 필름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신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 쪽과 또 삼성 또 그 아이폰, 또 중국 쪽에 이런 쪽에 IT 쪽, 그러니까 본업도 상당히 올해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내년에도 역시 근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지금 신사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리튬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녹스 첨단 소재가 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셔도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 6만 원대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최근 시장 매크로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업사이드는 더 넓어진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은 제가 보기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주는 하반기에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HBM 수혜주고요. 8월 약세장 징크스는 이녹스 첨단 소재로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